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하티 물류정보관리사 무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용장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물품을 인수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신용장에 언제까지 선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적 기일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쯤 물품이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특성에 따라서 유전스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선적 서류 인수할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연기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심 결제 방식입니다. 추심 결제라고 할 때 이 추심도 좀 어려운 한자말이지요.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돈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은행에다가 돈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다가 넘겨주면서 대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일, 그것이 바로 추심입니다. 그래서 추심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이 중간에서 대금을 받아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추심 결제는 신용장 결제 방식과의 차이점은 신용장이 없는 결제 방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용장 없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무역 계약을 하고, 그리고 수출상은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적하고 난 다음에 환엄과 그리고 선적 서류를 구비를 해서, 그래서 환엄 매입은행에 가서 이 선적 서류와 환엄에 대해서 대금을 결제를 부탁합니다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추심 결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으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뢰가 있을 때만 이런 추심 결제 방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국제 통일 준거로서는 URC라고 해서 그 ICC에서 역시 국제적 통일 규칙을 신용 추심 결제를 위해서 환엄 추심 결제를 위한 국제 통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URC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추심 결제 방식은 계약한 다음에 수출자가 먼저 물건을 싣습니다. 배에 싣고 환엄을 발행을 해서, 그래서 수출자의 거래은행, 추심 결제에서는 그것을 추심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심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의뢰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은행을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입자로부터 수입 대금을 결제를 받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 있죠. 이러한 추심 결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 인도 조건 방식, DP라고 합니다. Document Against Payment 해서 반드시 대금 지급을 받아야지만 선적 서류를 넘겨주는 방식을 우리가 지급 인도 조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상이 배에다가 선적을 하고, 그리고 신용장이 없이 그냥 선적을 하는 것이죠. 무역계약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선적 서류를 구비를 하고 다양한, 그리고 관련되어진 환엄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수출자 거래은행에 가서 이 환엄을 매입을 해주세요라고,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은 신용장 거래 때는 그 수출자 거래은행이 바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대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입자 거래은행한테 선적 서류와 환엄을 대신 보내주고 이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수입자 거래은행이 다시 수입자에게 그 선적 서류를 도착했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대금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수출자한테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심 결제 방식에서 DP 방식,
지급 인도 결제 방식인 경우에는 그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금을 그 상환을 받을 때 선적 서류랑 맞교환해서 그래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해야지만 선적 서류를 넘겨주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Document and Against Payment입니다. 그래서 지불과 서류가 맞교환되어지는 형식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DA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Document Against Acceptance입니다. 그래서 수입자 거래은행에서 수출자로부터 전달되어져 온 그 환어음과 그리고 선적 서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유전스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기한부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 약정 기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선적 서류를 먼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그 선적 서류를 가지고 선사에 가서 선박회사에 가서 물건을 인수를 받고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은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은 수입자는 수입자 거래은행에 그 대금을 결제를 하고 그러면 만기일에 수입자 거래은행은 추심은행이지요. 추심은행은 수출자 거래은행, 추심 의뢰은행이죠. 거기에 다시 대금 결제하고 그래서 수출자한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흐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DP 방식이 있죠. DP 방식은 수출자가 먼저 선적하고 그리고 BL 인도를 받고 그리고 추심 의뢰 요청을 하고 전달이 되어서 추심 의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환 요청을 하고 서류 도착이 됐다 알려주지요. 5번입니다. 그다음에 6번 그러면은 대금 지급하고 서류 인수를 하게 되지요. 수입자는 그러면 대금 송금이 되고 추심 의뢰로부터 수출자에게 다시 대금이 지급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추심은행에 바로 선적 서류와 대금을 맞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환어음이 DP 방식이다. 즉시 지급이 되어지는 그런 일람불 어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A 방식이라고 하는 건 수입자가 추심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인수를 받을 때 지급일을 연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정 기일을 두고 먼저 선적 서류를 먼저 인수해서 선사로부터 물품을 인수를 받고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판매 대금으로 약정 기일 뒤에 만기가 되면은 만기가 되면 그때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1번이죠. 그때 대금을 결제하면은 12번 추심은행이 만기일에 돼서 수입자로부터 받은 환어음의 대금을 추심의뢰은행한테 송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추심은행은 비로소 그때 수출자한테 수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지난 뒤에 수출 대금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와 수출 간의 신뢰도가 깊어야지만 이러한 거래 방식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 송금 결제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현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을 바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의 개입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을 하고 은행에서 찾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은행이 전혀 개입하지가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송금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에 깊은 신뢰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바로 보내게 되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형태다라는 것이지요. 빈번한 거래라든지 소량 거래라든지 또는 소액 거래일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 이럴 경우에 주로 이런 송금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송금하는 형태는 그 송금 수표가 있고요. 또 우편한
우편 송금함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송금환이라고 해서 T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신으로 현금을 발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은행을 이용한 송금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TT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송금 결제 방식은 그 지급 시기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송금을 하다 보니까 위험이 많지요. 그래서 무역계약에서 선불로 할 것이냐 또는 후불로 할 것이냐 이런 지불 시기 기준을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송금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에서 반드시 선불, 후불 시점에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방식은 CWO라고 하는 주문불 방식입니다. 주문을 할 때 바로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선불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선불 방식이고 이 CWO를 CIA라고 해서 In Advance 방식, 캐시 인 어드밴스 방식, 사전 선불 방식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계약하고 바로 대금을 결제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부 선불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 선불은 계약 당시에 일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선적 서류가 인수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대금을 완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누진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진불은 무역 계약의 그 물품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계약 이후에 물품이 완성돼서 인도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때 그때 수출상 입장에서는 제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두 다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나누어서 수입상이 대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박이다 라면 선박은 완성되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3분의 1, 중간에 3분의 1, 물품이 완전히 인수가 되었을 때 3분의 1 지급하는 방법, 그것이 누진불 방식입니다.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이지요. 그래서 어느 기간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선적 서류가 전달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느 기간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선적 기준으로 언제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선적기일 중심인지 또는 선적 서류 도착기일 중심인지를 반드시 명기를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현물 상환불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 방식입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 그러니까 물건을 받을 때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적지에서 수출상이 물건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입상은 그 자리에서 물품의 품질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선적하고 대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품에 주로 적용이 되어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서류 상환불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있어야지만 그 선적 서류를 가지고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를 넘겨주면은 그러면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때도 미리 선적지에서 제조 과정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상이 확인하고 넘겨받을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픈 어카운트 상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과 수입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그러면 매번 대금을 결제하기가 번거롭지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은행 수수료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대기업과 대기업의 빈번한 거래일 때 또는 본사와 지사 간의 빈번한 거래가 있을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수출 수입하는 것을 상쇄시켜버리고 나머지 잔액만 서로 결제를 하자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역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서류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추심 결제 방식이라든지 또는
신용장 결제 방식에 반드시 조건부였죠. 그래서 선적 서류가 신용장이나 또는 무역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모두 다 일치할 때 그 선적 서류를 근거로 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적 서류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고를 할 때, 즉 수출상이 선적하고 난 다음에 거래은행에 가서 환어음을 매입해 주세요. 즉 수출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내고라고 얘기를 했죠. 이 내고할 때 갖춰야 되는 서류가 환어음, 그리고 선적 서류, 그리고 수출 신용장. 그래서 신용장과 그 선적 서류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고 은행이 확인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선적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적 서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환어음이지요.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수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선적하고 난 다음에 어음에다가 금액을 기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출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수입 신용장 개설은행, 수입자의 거래은행, 수입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환어음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유가증권입니다.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요식증권, 반드시 그 내용이 완성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용장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음이다, 환어음이다라는 것이 있죠. 이 환어음의 필수 기재 사항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환어음은 유형이 환어음, 그다음에 추심 환어음, 무담보 환어음, 일람불 환어음, 기한부 환어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어음이 발생이 되어졌지요.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이러한 환어음의 유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환어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발행에 관련되어진 부분들, 지급과 수취인,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 누가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기입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어지면은 요건 미비로 해서 대금 지급이 거절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적 서류인데요. 환어음은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구서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증빙이 되어지는 것이 선적 서류겠죠. shipping document입니다. 배에다가 실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이 있고요.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실었다는 증명서라면은 만약에 항공기로 옮겼을 때는 우리가 항공기에 실었다는 증명서를 항공화물운송장, 에어웨이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AWB가 선화증권과 서로 대응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충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 이외에도 포장의 상태 또는 포장의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 명세서가 있고요. 수출 물품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반드시 검사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FTA에 따라서 수출이 되어질 때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있죠. 상업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선적한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에, 어떤 규격에, 어떤 단가의 총 금액은 어떠하다 이런 부분들을 명시한 그러한 거래 명세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자체가 어떤 선적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고요.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이 상업송장에 있는 커머셜 인보이스에 있는 이 금액이 환어음의 금액과 일치를 해야지만 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로서 가격 계산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상업송장은 어쨌거나 신용장에 있는 모든 내용과 모두 다 일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업송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BL입니다. Bill of Lading이라고 해서 선하증권이 있죠. 수출자가 선박에다가 선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화물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수증이 있지요. 그래서 선화증권입니다.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수입자가 도착한 배로부터 물건을 인수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그런 소지자한테 그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서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선화증권은 수입자가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가 먼저 도착하고 대개 선박은 한참 뒤에 도착을 하지요. 그 사이에 수입자가 그 물건을 도착할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수입자로부터 구매한 사람이 바로 선박에 도착하면 거기서 물건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화증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도를 대비해서 선화증권은 발행할 때 여러 통, 3통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통만 가지고 또 누군가가 먼저 물건 인수를 요청을 하면은 선박회사는 물건을 인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로서 은행들은 처음에 환원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선화증권을 3통을 모두 다 첨부를 해야지만 대금 지급을 합니다. 선화증권의 내역도 선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선적한 화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선화증권 BL과 대응되어지는 것이 항공기일 경우에는 에어웨어빌이라고 말씀드렸죠. AWB인데요. 그래서 이 AWB와 이 BL 두 가지는 약간의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L 선화증권은 양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AWB는 반드시 AWB의 서류에 기명되어져 있는 그 상대방 수입자한테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이. 그래서 양도 불가능한 화물이 증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나머지는 BL과 AW의 비교 내용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지요. 그래서 선박이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물의 손실 또는 파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험금이 있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 금액은 이 신용장에 있는 전체 화물의 금액보다는 높게 되어져 있어야지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신용장 금액보다는 반드시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입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역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 통화로 결제를 받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내국 통화로 바꿀 때 그때 환율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와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가 서로 교환되어지는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특정한 국가의 환율은 그 국가 통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환율은 매번 수입이 되어질 때마다 관세를 내어야 되는데 그 환율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는 환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수입 대금에 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관세를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환율의 변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매번 어떠한 환율을 적용을 하는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환율은 시장 가격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지요. 환율의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매매 기준율, 그리고 외국환 매매율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환 매매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외국환 은행 간의 매매율과 외국환 은행이 일반 고객들한테 판매할 때 대고객 매매율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외국환 은행 대고객 매매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대고객 매매율은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정산을 하고 또 관세를 적용을 하고 할 때 이러한 매매율들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환 매매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고객 매매율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전신환으로, 그래서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를 할 때, 그러니까 전신으로 인터넷 등으로 이제 대금을 송금을 할 때겠지요.
그럴 때 적용되어지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TT는 사실은 그 대금 서류를 전달하는데 인터넷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거의 시간적인 차이가 없지요. 전 세계 어디든지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순수한 환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찰 매매율이나 일란불 환어음 매입률, 그리고 기한보험 매입률, 이런 부분들은 현찰 매매율은 매매 기준율을 기준으로, 일란불 환어음 매입률은 TT를 기준으로, 그리고 기한보험 매입률은 일란불 환어음 매입률에서 또한 거기에 어느 정도의 금리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적용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출 물품 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물품 확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해야 될 물품을 만들고 확보하는 과정이다, 조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출자 입장이라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조기업 공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수출자라고 한다면은 그 수출해야 될 물품을 직접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한테 위탁해서 생산을 하든지, 또는 어떤 물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을 시중으로부터 구매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재포장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거쳐서 수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출 물품 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그 제조 과정을 우리가 수출 물품 확보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용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수출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선 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금융 대상을 위해서 수출 물품 확보라는 그런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물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무역금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무역금융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자금들을 해당하는 기업한테 낮은 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역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구매한다든지 원자재를 사오는 과정에서 또는 그 만들어진 제품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게 마련이고요. 그만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어렵죠. 운영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자금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라고 하겠습니다. 단 그 조건이 있죠. 수출 신용장을 확보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 신용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다 선적만 하면은 당연히 대금이 확보가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떼일 염려 없이 수출 신용장을 확보한 기업들한테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수출 촉진을 하기도 하고, 또 은행 입장에서도 또 어쨌거나 수입 이자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첫 번째는 특징을 보시면 수출 신용장을 확보한 기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출 신용장을 우리가 마스터 LC 원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수입상으로부터 개설은행을 통해서 확보한 신용장이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로컬 L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컬 LC는 마스터 LC의 반대 의미인데요. 국내에서 국내 업자에게 원래 수출자가 발급한 신용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의아심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 신용장은 외국에 있는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지급보증 증명서인데, 확약서인데 어떻게 국내 기업끼리 거래를 하는데 이런 신용장이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역 금융을 이용해서 수출 물품을 확보하는 그러한 그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런 무역 금융을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이고요. 이때도 무역 금융을 이용해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자금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자금으로 구매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죠. 물품을. 근데 직접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 있는 원자재 또는 국내에 있는 부품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방법이다 할 때 하는 것이죠. 이때도 역시 모두 다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때 로컬 LC를 만든다든지 또는 구매 확인서를 만들어서 그 기업들에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원재료라든지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LC를 갖고 있는 기업이 혹시나 부도가 나더라도 대금을 지급 보증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그 수출 물품 확보하는 데 무역금융의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먼저 내고 수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다시 수출 물품에 포함시켰을 때는 그 수입 과정에서 제출한 그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급 혜택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국 신용장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컬 L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로컬 LC라고 하는 것은 원 신용장을 가진, 즉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확보한 마스터 L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출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나 또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한테 발주를 하면서 그래서 로컬 LC를 같이 개설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부품이나 원재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어쨌거나 로컬 LC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LC로서의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실적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용장이기 때문에 그 로컬 LC를 개설한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게 된다는 커다란 혜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국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환급 혜택도 있고 부가세가 영세율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부가세가 영세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의 10%를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죠. 구매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율이죠. 그런데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되어지는 원재료나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수출 품목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가세가 영세율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커다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이 내국 신용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내국 신용장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한테 발급이 되어지는 형태입니다. 국내 내국 신용장, 로컬 LC라고 하는 것은 원 신용장을 가지고 있는 수출자가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원재료들이나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발급하는, 개설하는 형태라고 했죠. 그런데 이 개설하는 내국 신용장도 개설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개설 한도를 넘어서 발급할 수가 없도록 개설 은행들이, 내국 신용장 개설 은행들이 수출자와 신용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신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원신용장을 가지고 있는 그 수출자가 그 대금을 모두 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도를 측정을 해서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게 됩니다. 그럼 그 한도 내에서만 수출자가 내국 신용장을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많은 수출 부품들이나 원재료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전체 신용 한도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초과되어지는 부분들은 내국 신용장 로컬 LC를 발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설해 줄 수가 없고, 하지만은 조달은 받아야 되고 원재료나 부품을, 그럴 경우에는 구매 확인서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구매 확인서는 로컬 LC랑 똑같은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혜택도 수출 금융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단 하나, 로컬 LC라고 하는 신용장, 내국 신용장이지만은 여하튼 신용장이 개설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의 지급 확약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구매 확인서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원재료나 또는 부품을 구매하겠다고 발주한 수출자가 중간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파산이 되어진다든지 또는 수출의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든지 하면은 원재료나 이런 부품들을 공급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던 과정에서 그런 그것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매 확인서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을 못 받는다, 즉 공급 대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국 신용장이 발급되어지는 경우가 개설 한도를 넘어선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용장을 갖고 있지 않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원 신용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즉 마스터 신용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로컬 LC라든지 구매 확인서를 로컬 LC를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 신용장 마스터 LC가 아니라 추심 결제라든지 또는 송금 결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무역 계약이 이행이 되어진다, 무역 대금이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원 신용장이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원 신용장과 마찬가지로의 어떤 수출 대금 지급 보증이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송금 방식이라든지 추심 결제 방식일 때는 이럴 경우에는 로컬 LC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로컬 LC를 개설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수출 대금의 확보, 지급 보증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로컬 LC를 개설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수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품이나 원재료를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도 역시 수출이 되어지게 되면 원 수출자가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지는 원재료나 부품들의 공급자 역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내국 신용장 대신 구매 확인서를 활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매 확인서는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공급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 국내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거지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로컬 LC와 마찬가지로 무역금융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관세 환급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부가세가 영세율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판매 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로컬 LC와 같은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통관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관 실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세관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관세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세관의
관세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라서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먼저 수출 통관부터 살펴볼까요? 수출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에 있는 물건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수출 통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국내에 있는 물품을 외국에다 내보내는 것이죠. 이럴 때 국내에 있는 물품, 내국 물품이라고 하는데요. 내국 물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국내 물품입니다만은 국내에 있지만은 외국 물품인 것들이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고 수출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된 것은 이제 이미 국내 물건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제외한 것이 모두 다 내국 물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수출 통관 절차는 첫 번째는 수출자가 관할 세관에 수출하겠다고 수출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통관 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관에서는 수출 신고를 받고 검사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대로 수출 신고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검사 대상 품목이면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통과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출 신고를 승인하는 과정을 수출 신고 수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리는 자동 수리가 있고요. 검사 후 또는 심사 후 수리하는 그런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수리가 되어지면은 이제 수출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빙으로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가 마쳤다, 필증이 있죠.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하게 되고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그러니까 발행받은 수출자는 반드시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수출 신고가 된 게 무효화되어 버려서 다시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30일 이전에 수출 신고 선적을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양식이 있죠. 그 양식대로 수출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어집니다. 수입 통관은 수출 통관의 반대적인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수입은 외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 국가에 들여올 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역시 통관 절차, 관세법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어진 것은 그것도 역시 이제 외국 물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입 신고가 안 된 것도 역시 외국 물품입니다. 반대로 수입 신고가 완료가 된 것은 이제 국내 물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죠. 수입 통관 절차는 먼저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제출을 합니다. 역시 통관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전송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런 수입 신고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항구에 도착한 후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서 세관에서는 물품을 검사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승인이 되죠. 자동 신고 수리 대상입니다. 검사가 통과가 되어지면은 검사 후에 수입 신고를 수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수입자는 그 필증을 교부받고 그때부터는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인수를 받아서 그래서 국내로 반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어지면은 비로소 반입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관세라든지 내국세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그 수입 과정에서 납부해야 되는 관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해서 물건이 이송이 되어질 때 그때 내는 세금을 우리가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국가의 국경선과 일치가 되어집니다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경선과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보세구역들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제적 국경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세 특징은 관세선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전부 다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출세 또는 수입세, 통관세의 성격을 갖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모든 국가들이 수출세나 통관세는 없애고 수입세에 대해서만 징수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를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이 수입되어지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커다란 적자를 받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런 관세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게 될 테고요. 또 관세를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하는 것이죠.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근거가 되어지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든지 징수하는 것에 모든 근거가 관세법에 포함이 되어지지요. 모든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역시 관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은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서 정의가 되어지지요. 관세에서 요구하는 관세 요건은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과세 물건은 관세법에서 얘기하는 과세 요건으로서의 과세 물건은 수입하는 물품들은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이 되는 것이죠. 즉 수입 물품은 거기에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해서 과세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입하는 사람,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화주, 주인이 전부 다 즉 수입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죠.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물건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매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세 표준의 기준은 과세 가격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금액이냐, 수입해오는 물건이 얼마의 금액이냐를 따져서 그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과세 표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수량에 대해서 그 금액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그런 과세 표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바로 과세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입 물품의 관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종가세,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세를 측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실제 수입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CIF 여러분들 인코텀즈 할 때 기억나시죠? 수입을 할 때 수출자가 모든 한국까지 도착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인슈어런스, 보험료도 부담하는 조건, 그것이 CIF 가격이 있죠.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항구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진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바로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 가격은 CIF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고요. 그게 과세하는 당시에 환율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과세 가격이 되는 것이죠.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다라는 뜻입니다. 과세 가격이 되고요. 그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세율을 적용을 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납부해야 되는 관세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관세법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ERP 물류정보관리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영업관리, 구매관리, 그리고 공급망 관리, SCM, 그리고 무역관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포함된 것이 ERP 물류정보관리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기에는 상당한 부담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물류정보관리사, ERP 물류정보관리사는 그만큼 또 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학습을 하셨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